1,500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해 4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증가폭은 2분기 연속 둔화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기아 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위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주문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2개 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나머지 2개인 백제보와 순천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작년 4분기 가계부채도 2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4분기 가계 신용 규모를 발표했는데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으로 지난 3분기 가계부채와 비교해 20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1,444조 5천억 원으로 3분기보다 17조 3천억 원 늘어 1.2% 증가했고 카드 할부 등 판매 신용은 90조 2천억 원으로 3분기보다 4% 증가해 3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1.4%로 3분기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는데요. 대부업과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줄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만해졌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의 증가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은 17조 2천억 원 늘어 3분기보다 증가한 14조 2천억 원보다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도 지난해 3분기엔 가계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4분기엔 3조 5천억 원 증가해 가계대출 규모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적자 전환인데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한전이 오늘 지난해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매출 60조 6,276억 원, 영업손실 2,08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 판매량 증가로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영업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자 전환의 이유는 뭡니까? 한전은 4조 원대로 증가한 전력 구입비를 비롯해 연료비 상승과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이용률 감소에 따른 영향은 18% 정도라며 미미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원전 가동률이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5% 정도 감소함에 따라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규모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질까요? 한전은 적자 위기에 놓이자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말까지 가동하고 약 1조 7천억 원의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 누진제와 선택요금제 등 전기료 개편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전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연료 가격의 안정화와 원전 가동 정상화에 따른 이용률 상승 등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조성하는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경기도 용인 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 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인데요.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남부 용인 지역의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푸는 첫 사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뒤 올해 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차례로 밟게 되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가 수출 1위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최근 중국의 추격 등을 피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이 없다면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고 단계적으로 모두 4개의 제조 공장이 조성됩니다. 정부는 제조 공장 신설 시 17,0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은퇴 연령 등의 현실을 반영해서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이 의미와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됐던 게 가동연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동연한이라고 하면요, 노동에 종사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65세까지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이다. 네. 원래 이게 30년 전에 결정된 게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0년 만에 바뀌었는데 60세에서 65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상 연령 기간이 65세로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사양양 조정한 것 1989년 이후 맞습니다. 30년 만인데 그렇죠. 이 판례를 바꾸면서 이 고려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요. 네. 육체 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았던 견해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변화, 경제적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보세요. 60세 정도 돼가지고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건강도 많이 보장이 되고 지금 뭐 수명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사는 연령대 같은 것도 거의 70대, 80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60대를 노인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 이런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생활 여건의 변화 그리고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수준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65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판결 사실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텐데요. 당장 이제 기초연금 같은 이제 각종 연금이나 지하철 무료 승차 같은 혜택 이것도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 혜택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서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으로 규정하는 나이 뭐 이게 육체적인 나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복지 수준에 따라서 노인으로 인정되는 나이 65세예요. 지금 네. 65세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할인도 받고요. 기초 노령연금도 받고요. 이런 이제 경로 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시가 65세인데 이게 65세로 이게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서 이 나이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뭐 68세가 된 70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20대 근로자 늘어난 숫자는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대 근로자의 늘어난 숫자는 80%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혜택을 받는 나이도 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당장 그게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예. 보험업계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가동 연한인데 다시 그렇죠. 말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뭐 보험료가 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거나 예, 그런 그럴 일이 수밖에 발생할 수 없어요. 있겠죠.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실 이렇게 대법원 최종 판결한 것도 그 사건과 연관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수영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부모가 그러니까 그때 보상액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상액을 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올려달라.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최종적 판결이 나온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당연 65세로 가동 연한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65세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동 연한 65세로 상향이 되면서 연간 약 1,250억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지급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자동차 보험료가 1.2%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대신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는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정년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예. 또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그럴 수 지적일까요? 있죠. 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는데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일을 더 오래 하게 되니까 네. 정년 있는 분들이 나가주셔야 예를 들면 청년을 또 고용할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그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일부 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연구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분야가 다르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A라는 영향력이 그대로 A-로 그대로 올 가능성은 없다. 약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청년 일자리 갈등의 큰 문제까지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동 연한이라는 게 정확히 따지고 보면 흔히 아는 정년이라는 개념하고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동 연한이 늘었다는 거는 정년 연장 논의에는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정책과 입법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뭐 바로 이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일반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리고 교육 공무원은 62세. 그다음에 교수들처럼 대학 교수들은 65세로 돼 있는데 이 정년 연장에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논의되는 게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정년을 올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정년을 올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금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네. 없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영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네. 입법적인 사안이고 정책적 사안이니까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번 있습니다.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이제 불씨를 지필 그렇죠.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국회를 중심으로 예, 해서 뭐 맞습니다.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럼요. 되겠죠. 국회 논의를 통해서 네.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문제가 65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동 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네. 논의는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된 것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회사가 이 돈을 모두 지급하면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오늘 항소심이 열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고법 민사 1부는 기아차 소송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노조는 2011년도에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덜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노조가 요구하는 미지급액은 1조 926억 원에 달합니다. 2년 전에 열린 1심에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법원은 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사례를 통상 임금에 포함을 시키고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 등을 다시 산정해서 덜 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쟁점은 이 사측이 지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입니다. 이 신인 측은 이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법상의 규정인데요. 사측은 그동안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했던 건 노사 합의에 따른 건데 이걸 다 지급하게 되면 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면서 신의 측에 위배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당시 1심은 이 기아차가 이 상당한 단기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추가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 노조 청구 금액과 이 현 기아차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경영 위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기아자동차의 사내 이사가 됩니다.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에서도 경영 보폭을 넓힌다고요? 네, 기아차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직급을 기타 비상무 이사에서 사내 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그간 기아차에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차장으로 재직한 후 직책이 없어서 비상근 이사로만 활동을 했는데요. 기아차 측은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경영 장악력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정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어떤 부문들을 맡고 있나요? 네, 지금 정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제철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아차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그룹 핵심이 되는 4개 계열사 사내이사로서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기아차 부회장으로서의 경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핵심 계열사를 모두 총괄하게 되면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등 대표 이사직까지 맡게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는 정문구 회장과 전문 경영인이 각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 정 부회장은 사내 이사로만 등재가 돼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정 부회장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 이사직을 물려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이슈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양한 경영 현안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드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 공장 생산 비용이 르노그룹 공장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여기서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면 미래 차종과 생산 물량 배정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임단협을 결론짓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어제까지 16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개 중 3개를 완전히 또는 부분 해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해체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에 대해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해체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김 기자, 어떤 기준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네, 위원회는 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해 판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보를 현재 상태로 유지했을 때와 해체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종보와 죽산보의 경우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해체할 때 수질 생태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세종보의 경우 비용 편익이 해체했을 때 3배 가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시 개방 결론이 나온 백제보와 승촌보는 해체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실제로 공주보의 경우 앞서 해체 논의가 본격화되자 공주시장이 직접 해체 반대를 건의하는 등 반발이 컸는데요. 교통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보상단을 유지한
보상단을 지나는 교량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5개 보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 보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제시안은 오는 6월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지금 대기질 상태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103 마이크로그램이고 경기 104, 대전 135, 세종이 139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더 심각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82 마이크로그램이고 경기 84, 대전 102, 세종이 10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강 기자, 특별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서울은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건데요. CCTV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진행되는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이부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민간 부분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으로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을 기존 교역, 투자와 인적 문화 교류 분야에서 인프라와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국영 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 관세와 최고 27.4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철강업체들의 요청으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그리스, 터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조사를 착수했는데 미국 무역위원회가 관련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해당 수입품에 대해 초기 5년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2% 내림세 222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0.3% 내림세 7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지난해 영업소실이 무려 2,080억이라고 합니다. 6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하지만 현재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3.45% 오름세 3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기아차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현재 3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2%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는 5월에 5G 갤럭시 폴드를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 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 유사증자 소식에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